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쇼핑의 브리핑 시간입니다. 목요일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오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공시가 17% 급등, 1주택 보유세는 동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7.22% 올랐습니다. 이에 따른 보유세 급등이 예상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세부담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해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으려던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세표준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은 물론 집값이 올라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양도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으로서 토지 지가 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7% 올랐다는 것이지 지역별로 따져보면 10%도 오르지 않은 곳도 있고 수도권은 20% 이상 오른 곳도 많습니다. 특히 GTX라고 하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인천만 해도 공시가격이 29%나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건 여담으로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407제곱미터, 124평에 약 169억이라니 엄청납니다. 그 뒤를 잇는 80억대의 주택들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즐비하네요. 구경 한번 가야겠습니다. 공시가격은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되어 공시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 1000만 명 넘었다. 와, 주변에 코로나 걸린 분들 진짜 많으시죠? 지난 22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2년 2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됐습니다. 현재 K방역이 무너졌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확진자 1위에 이어 환자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6.63명으로서 사망자 2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역 고피가 풀린 데다가 변이가 확산되었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했는데 병상은 부족한 실정이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부족하여 처방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날을 고대하며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새 한은 총재의 이창용, 문, 윤 협의 놓고 또 충돌. 저는 기자님들이 제목 좀 이렇게 뽑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대통령과 당선인의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즉각 협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이창용 국장은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는 엘리트 경제학자입니다. 1960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세계은행 개건연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위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까지. 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학식, 정책 운용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면에서 출중한 분이어서 조언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자고 하는 비둘기파도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흡수하자는 매파도 아닙니다. 비둘기파는 온건파, 매파는 강경파 기억해두세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처럼 금리를 높이자고 하면 매파 측 입장입니다.
최근 이창용 후보자의 기고문이나 인터뷰를 보면 아마도 금리를 올려 부채를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 급박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적절한 통화 정책을 전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SK스퀘어 암호화폐 발행한다. SK그룹 투자 전문 기업인 SK스퀘어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합니다. 메타버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전 방위에 걸쳐 SK정보통신기술 서비스를 두루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SK스퀘어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가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SK스퀘어는 새 암호화폐를 관계사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통신 기반 구독 서비스와 연동하여 암호화폐로 가상과 실물을 넘나드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은 관련 제도 미비, 시장 불안정성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55조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암호화폐는 신뢰가 잘 가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대기업이 손을 댈 정도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 6개월 더 연장.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된 이 조치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잠재 부실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주요 협회장 및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연장안을 확정했습니다. 1월 말 기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은 70만 4천여 건이고 대출 잔액은 13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10월이면 정상채권으로 분류됐던 대출 잔액이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로 가보겠습니다. 러 최대 철강 기업 디폴트 위기, 서방 제재발 1호 부도 가능성.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 세베르스탈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로 투자자들에게 달러화 채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베르스탈이 최종적으로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 법적인 부도 상태를 맞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금융 제재를 가한 뒤 발생한 첫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전날 2029년 만기인 국채이자 6,600만 달러를 상환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크라 전쟁 이후 중무장하는 유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 통제라! 21세기에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니!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최근 독일과 영국, 발트 3국, 즉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유럽의 방위체제가 격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리 없다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EU, 일본에 이어 영국산 철강 관세 없앤다. 미국이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도입한 관세를 없애 오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미국은 앞서 유럽연합, 일본과도 비슷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상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왜요? 한국은 2018년 협상 당시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피하는 대신 수출량을 직전 3년 평균을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진하게 표현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도록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기사들도 많은데 주말 특집으로 다뤄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